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9월 8일 목요일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추석 연휴 이 4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모두 지금 회사에서 연차를 지금 내서 그때까지 저는 또 휴무에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일정들을 지금 많이 잡아 놓은 터라 이번 추석 연휴도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너무 바빠서 어떤 영상 업로드도 제대로 못했던 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하지만 최근까지 어떠한 정치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께 언급할 만한 소재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도 글로써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게 지금의 어떠한 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뭐 우리가 어떻게 잘못한 건 아니죠. 이 손실의 어떠한 책임이 우리가 잘못 투자해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증시 전반의 어떤 매크로적인 이 환경의 탓이 크기 때문에 절대 뭐 내 잘못에 어떠한 손실이 크구나 이런 어떤 자책은 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도 시총 상위주들의 어떠한 3분기 이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FN 가이드 보고에 따르면 지금 시총 상위주들 특히나 이 국내 기업의 시총 상위주들의 이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올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런 어떠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9월이면 3분기 실적이 마감이 되는 달이고 이 3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되는 달은 또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과 10월은 상당히 잔인하고 이 고통스러운 어떤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다가 지금 9월에 이미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킬 건데 이번에도 역시나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자칫하다가는 이 울트라 스텝인 이 100bp까지도 넘볼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우려가 지금 증폭이 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9월부터는 미국의 이 긴축의 속도 또한 지금 거의 2배가 됐거든요.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의 그 양적 긴축과 관련된 이 자산 매각 이 속도도 뭐 그 전에 비해서 거의 곱하기 2배수에 달하는 어떠한 매각 속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 전반에는 상당히 지금 악재로 뒤엉켜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남은 이 증시 일정 가운데서 이 9월과 10월은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달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어떤 두 달을 잘 넘겨야 또 11월, 12월 내년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은 그러면 녹록하냐?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경계심은 증폭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가계와 이 기업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번 참에 물가 급등은 잡아야 된다. 지금 연준이 요구하는 거는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률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발표한 CPI 자료는 8.5%였죠.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 그렇게 지금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특히나 유럽도 뭐 뒤에서도 제가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유럽 상황은 녹록하냐? 유럽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 난 때문에 이 물가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또 발표한 이 물가 지수 또한 상당히 높은 지수를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역시나 물가 급등에 따른 이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 어떻습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해서 이제는 1,400원대까지 가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환율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달러 가치가 강세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과 같은 증시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이 걸리면서 이 달러나 아니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 증시 자금을 유출시켜서 다시 또 안전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 머니무브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에는 계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증시가 우상향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해야죠. 투자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이 여러분들 뭐 상승장에 잘 유지를 해서 수익 보고 팔았다가 하락장에서 또 싸게 매입을 했다가 뭐 이런 어떠한 투자 방식 너무 좋지만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그죠? 그 타이밍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잔고에 남는 돈이 없어진다. 깡통 찰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들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도 즐겨가면서 오히려 하락장에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돈이 생기실 때마다 적금 넣듯이 적립식 투자를 또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 또 상승장, 대세 상승장에 또 돌아오게 되면 그때 또 수익 보고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손실은 크게 연연하지 마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송 때문에 뭐 뉴스라든지 증시를 한 번씩 보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커뮤니티 글로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하락장이고 상당히 증시가 변동성이 큰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가가 유지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가가 상승 출발했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날 하루를 잘 보낼 거냐?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나중에 종가 확인하고 기분이 정말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시가를 그냥 건너뛰고 종가만 확인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투자의 어떤 수익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아예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뭐 가격을 확인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시장의 흐름, 시황 정도를 확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증시를 바라봐 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윌키의 이슈 분석 시간이고요. 제가 증시에서 제가 선정한 몇 개의 이슈들을 뉴스를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 기사를 6개 정도 준비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적인 어떤 시황과 관련된 뉴스고, 그리고 이 산업 섹터와 관련된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 뉴욕 증시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9월 8일 오전 6시 21분에 나온 뉴스고요. 뭐 정확하게는 9월 7일에 어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데일리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자, 금리와 유가가 내리자 이 투심이 발동이 걸려서 이 나스닥이 8거래일 만에 이 첫 반등을 했다라는 어떤 제목입니다. 금리라고 해서 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다 이 말이 아니고 뒤에서 보시면 국채금리가 소폭 내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긴축 공포 딛고 8거래일 내 첫 반등, 그리고 브레이너드 긴축 사이클 위험하다, 더 양면적이다. 자, 국채금리, 달러화, 유가 이 세 개가 하락을 함으로 해서 이 투심이 살아나서 반등을 했다. 그리고 캐나다도 75bp를 인상을 했다. 그리고 ECB, 자, 유럽중앙은행이죠. ECB에서도 이 자이언트 스텝인 75bp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염두하고 있다. 그리고 월가에서 침체 와중에 긴축과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다.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의 본문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가 모처럼 반등을 했다. 자, 어제 이야기입니다. 자, 9월 7일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입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을 하자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고, 이에
주식 투자 심리가 그나마 살아난 것이다. 다만 세계 각국이 울며 겨자 먹기 긴축에 시달리고 있어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관측도 있다. 자, 나스닥이 8거래일 만에 처음 반등을 했습니다. 자, 7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0% 상승을 했고, 대형주 중심의 이 S&P 500 지수는 1.83% 급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1차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이 3,900선을 훌쩍 뛰어넘은 4,000선까지 바라보는 수준까지 일단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자,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지수는 2.14% 상승한 11,791.9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기술주가 상당히 급등을 한 거는 역시나 이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어떠한 성장주 중심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그동안 사실 나스닥 지수가 줄곧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또 이런 어떤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었고, 말씀드렸던 지금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자, 이날 장중 3.433%까지 내리고, 그래서 이 주식 투자 심리가 그나마 살아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자, 국제유가 또한 80달러 초반까지 폭락을 했는데, 참고로 이 서브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5.69% 급락을 해서 자, 배럴당 81.94달러의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8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의 어떤 이 상승을 두고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한데, 일단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다 라는 데 어떤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이날 반등을 두고 일시적이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엇보다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가 고꾸라지는 와중에 긴축 공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자,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75bp 자,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자, 유럽 중앙은행 ECB 역시 이번 주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특히나 이 9월에도 지금 FOMC의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75bp, 자, 자이언트 스텝 계속 이어간다라는 어떤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이게 모두 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 지금 유럽 위기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러시아발 에너지난, 러시아가 지금 에너지 공급, 특히나 이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이 에너지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수요 둔화 때문에 유가가 또 폭락을 했지만, 유가는 또 나중에 또 뭐랄까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짧게 뉴욕 증시 상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어제 뉴욕 증시가 그래도 크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자, 뉴시스에서 나온 마감 시황이고요. 자, 코스피 내마녀의 날 0.3% 상승이 그쳤고, 코스피가 2380선을 겨우 회복했다. 자, 오늘이 내마녀의 날이었다. 자, 내마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본문 내용 보시면서 이 마감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마녀의 날을 맞아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수는 0.3% 올라서 238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2포인트 오른 2384.28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수는 전일보다 0.71% 오른
2393.27에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상당분 내주면서 거래를 마쳤다. 그죠? 뭐 음봉이 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이 개인은 각각 5,002억 원 그리고 1,413억 원치를 사들인 반면에 외국인은 홀로 순매도를 진행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그리고 업종별로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어느 정도 희비가 엇갈렸는데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55,600원에 일단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현대차, 기아차 등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뭐 카카오 등은 지금 올랐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시가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특히나 또 이 내마녀의 날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지금 어제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어제 그래도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는 바람에 오늘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어떤 선방이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마감 시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9월과 10월은 기대를 조금 버리는 게 뭐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증시 전반에 어떠한 뭐 악재가 없다고 해서 뭐 증시가 우상향할 거다 아니면 반등할 거다 이런 어떤 기대보다는 그냥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은 좋을 거냐 아직 모르죠. 어쨌든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은 선반영해서 먼저 내릴 거고 그죠. 그리고 실적이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취합이 되면 발표를 할 건데 발표 시점 돼서 또 내릴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설사 소폭 상승을 했다? 그건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고 충분히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기대를 좀 버리고 뭐 지금은 홀딩하면서 버티면서 뭐 돈 있으시면 조금씩 추매하시면서 그냥 기다리는 구간이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속편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뭐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자, 물가 환율 폭주에 반도체도 주춤 그리고 한국 경제 비상등이라는 어떤 제목의 뉴스인데요. 자, 소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수지가 10년 3개월 만에 적자가 났다. 이때 상품 수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무역 수지, 그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그 차, 그죠? 수출이 수입보다 높으면 상품 수지, 즉 이 무역 수지가 흑자, 그죠? 근데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많다. 그러면 뭐 상품 수지 그리고 무역 수지가 적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품 수지와 무역 수지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 중심 경기 하방 압력 확대, 그리고 원달러 환율 1384원까지 치솟아, 그리고 한국 경제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큰 위기, 그죠? 초유의 이 킹달러의 유로, 그리고 위안화 약세,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110선 넘어서, 참고로 달러 인덱스가 110선 넘었다라는 것은 달러 이 가치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변동률, 그리고 일본 엔화에 이어 한국 원화 두 번째로 하락. 참고로 엔화에 이어서 한국의 이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필요할 경우 시장에 안정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 수요 둔화, 자, 수출가 2021년비 19% 하락, 그리고 7월 가동률은 하락을 했고 재고율은 대폭 상승을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있다. 재고는 지금 남아도는데 재고가 남아도니 그죠? 공장 가동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가동률은 떨어지고 재고율은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전문가 97%가 22년 아니 23년에도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대중 수출 줄고 원자재 수입 증가가 영향이다. 자, 7월에 흑자폭은 66억 불 하락을 했고 8월에는 역시나 적자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8월에 적자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는 상품 수지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뒤에 지금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경상수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384원까지 치솟으며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을 했다. 참고로 이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이례적인 고환율인데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겹쳐서 물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에 도움된다는 공식이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이 원가 부담을 키워서 기업 경영 상태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스피 어떤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7일자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전망도 심상치 않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날 고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물가 리스크를 점검해 본 결과 원자재 가격 반등 가능성과 이 수요 측 물가 압력 지속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향후 5에서 6%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앞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반기 수출이 양호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정부 전망도 지금 불투명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가 지금 무너졌죠. 참고로 8월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즉 역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이 약 한 20% 담당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역성장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이 수출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나 지금 무역수지가 계속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무역수지가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불안한 어떤 증시, 이 매크로적 환경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수지, 즉 이 무역 수지가 계속 매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통화가치 하락에도 수출이 크게 증진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자, 예전 같으면 이 고환율, 즉 이 원화 가치가 약세 때는 이 수출 기업에는 호재, 왜? 지금 해외에 판매되는 이 국내 제품들이 해외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수출 기업에는 이 고환율이 호재이지 않냐.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 지금은 통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증진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이 안정책이 필요하고 정부는 해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환율 일주일 만에 46.6원 폭등, 뭐 1달러가 1,400원 되는 거는 초읽기다. 이 환율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주요국 통화 이 미국 달러 가치 대비 변동률인데요. 지금 이 보시면 일본 다음으로 한국의 이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는 뭐 수급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신용도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투자적인 매력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적용 그리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원화 가치가 이 아시아 전체 통틀어서 일본 다음으로 폭락을 크게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뭐 재수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자, 아시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변동률에서 원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한 셈이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나라는 자, 미국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지금 막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얘네들은 엔화 가치를 같이 지금 미국이 올리는 만큼 올리려고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엔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동등한 기준에 봤을 때는 한국의 원화 가치가 이 일본의 엔화 가치보다 더 폭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자, 8월 달에 지금 수출입 실적을 보면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불투명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어디서 보니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을 올렸던 종목들 가운데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부진이 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참 면목이 없다. 제 나름대로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렸지만 역시나 매크로적인 환경 앞에서는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장비주죠. 반도체 장비주인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뭐 주가가 너무나도 부진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벤더들은 대부분 다 지금 주가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도 뭐 계속 신저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뭐 26,000원대죠.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임에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돈 있으실 때 사모으시면 업황만 돌아오면 일어났던 반도체 장비주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갈 때 얘네들은 3% 4% 갈 수 있습니다. 급반등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보릿고개,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보릿고개니까 이 보릿고개만 잘 나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꼭 홀딩 하시면서 비중 확대하셔라. 이 말씀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반도체 산업마저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죠? 이야기를 하면서 KDI에 따르면 지난 7월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3.4% 감소를 했고 7월 반도체 산업 가동률이 지난 4월 고점 대비 14.3% 하락한 119.5에 그쳤으며 이 재고율은 전월의 63%에서 95.7%로 대폭 상승을 했다. 자, 뭐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은 가동이 줄어들었고 재고는 쌓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최근 반도체 수출액 증감 추인데요. 자, 5, 6, 7, 8월까지 보시면은 수출액이 그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7월에는 대폭 하락을 해서 겨우 2.1% 정도 성장하는 어떤 수출액을 보였는데 급기야는 8월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앞으로도 조금 불투명하니까 일단은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절대 손절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그리고 자, 경상수지마저 2022년에는 흑자 전망치 달성의 빨간불. 아까 제가 이 소제목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야기했죠. 여기 보시면 7월에 흑자폭 66억 불로 하락인데 8월에는 적자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역수지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무슨 8월에 적자 가능성 이 얘기가 뭐였냐 하면은 바로 경상수지였습니다. 경상수지. 보통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국제수지라는 어떤 말로도 대변할 수 있는데 한 나라에서 그 어떤 일정 기간 안에 뭐 경제와 관련된 이 상거래 모두를
다 합친 어떠한 뭐 결과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 안에는 뭐 서비스도 들어갈 거고 굳이 상품 거래가 아니라도 뭐 각종 모든 거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상수지 추이도 그죠? 7월에 잠정적이긴 하지만 4월에는 적자 봤죠. 자, 7월에는 뭐 적자 금방까지 상당히 내려온. 자, 그런데 8월에는 적자 가능성이 있다.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자, 7월에 경상수지가 10억 9천만 달러로 간신히 자, 흑자 기록했지만 8월에는 적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역수지는 뭐 계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죠. 자,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이 22년 7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58억 정도 수준인데 258억 달러, 그죠? 만 달러. 한은은 이 앞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50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대폭 줄였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8에서 12월에 이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적어도 11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이 계획의 달성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어떠한 구간이다, 전망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 한은 이 경제통계국 이 금융통계부장은 8월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서 8월의 이 무역수지가 이례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보이면서 상품수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수지나 상품수지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원의 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나 서비스수지도 봐야겠지만 상품수지가 적자를 이어갈 경우 경상수지도 적자 가능성이 있다. 자, 이야기했죠. 경상수지가 그냥 한 나라에서 어떤 일정 기간 안에 일어나는 경제 활동에 관한 모든 어떤 뭐 상거래 활동 다다. 그죠? 그래서 뭐 상품 거래라든지 뭐 아니면 서비스 거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근데 지금 경상수지가 적자 가능성이 있다. 그죠? 상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다들 아시죠? 이유는 자,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리고 중국의 부진, 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죠? 특히나 이 고환율 기조에서는 뭐 수출액에 대한 뭐 환차액도 있겠지만 수입액에 대한 환차손도 또 생기겠죠. 자, 7월 수출은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6.9% 늘었지만 이 수입 증가폭이 21.2%로 이 수출이 약 3배에 달했다. 참고로 중국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 뭐 그리고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하고 또 읽어볼 만한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앞두고 숨 고르는 코스피, 이 환율도 잠시 주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오늘 상승 마감을 했지만 숨고르기 수준이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이 내마녀의 날이었죠. 그리고 그간 계속 이 고공행진을 했던 환율이 잠시는 주춤을 했던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참고로 뭐 앞서서도 뉴욕 증시에서도 급반등한 이유가 이 WTI 이 원유 가격이 폭락을 했는 어떤 이유도 있었죠.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지금 또 한번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여전히 오늘의 어떠한 국내 증시의 반등 그리고 뉴욕 증시의 반등 또한 최근에 어떤 증시 부진에 따른 반짝 그냥 뭐랄까요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세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환율과 이 외국인의 이 매도세는 상당히 또 부담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박소연 신영투자증권의 투자 전략 팀장은 자, 미국 시장이 에너지 가격으로 오랜만에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 자,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급락에도 태양광 주식도 여전히 초강세였고, 자, 아이폰 14 발표에도 애플이 0.9% 상승에 그치는 등 전날 미국 증시 상승에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제의 뉴욕 증시 상승은 그동안의 약세에 따른 그죠?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뭐 이렇게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계속 태양광과 관련된 주식들이 공황행진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따른 그 수혜주와 관련해서 오르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난 관련해서 에너지주가 그나마 조금 강세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육박을 하자 정부 당국도 이 안정화와 관련해서 개입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고환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말이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부분의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연구위원들은 어제 오늘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의 이 반등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다. 역시나 앞으로의 어떤 증시의 이 하락세를 더욱더 점치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기업의 어떤 실적 악화, 그죠? 그리고 물가 급등 우려에 따른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그죠? 그리고 뭐 경기 침체의 신호는 이미 뭐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증시 전반에 지금 드리워진 이 악재 때문에라도 당분간의 어떠한 증시 반등은 꾀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 전반적인 어떠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산업 섹터와 관련된 이제 이슈인데 일단 뉴스 2개 남았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워치라는 어떤 언론사에서 자,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나온 뉴스고요. 석유화학 보릿고개 언제 벗어나려나 라는 제목입니다. 석유화학이라면 역시나 원료가 기초 원료는 뭐죠? 당연히 원유죠. 원유. 그리고 원유에서 나오는 혼합물인 이 납사라고 하는 나프타, 그죠? 나프타를 주 원료로 해서 업스트림 공정에서 나오는 게 보통 뭐 에틸렌이라든지 뭐 프로필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업스트림 공정에서 나온 그 기초 유분을 토대로 또 만드는 그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보통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뭐 이런 것들인데 참고로 업스트림 공정에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 아실 만한 기업은 롯데케미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운스트림에 있는 공정에 있는 기업을 보통 이제 금호석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석유화학 기업이 최근에 계속 부진한 이유가 역시나 고유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앞으로의 어떤 수요 둔화와 관련된 우려 그리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이게 제일 큰데 일단 석유화학 보릿고개 언제 벗어나려나 라는 제목으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급감, 자, 불황은 시작, 자, 유가 상승, 수요 둔화, 공급 과잉에 대한 악재가 다 겹쳐 있다. 자, 사이클은 5에서 6년인데, 참고로 내년 하반기쯤에는 업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겠나,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본문 내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황과 불황이,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뚜렷한 이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부터 보릿고개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그리고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둔화, 세계 생산,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 등 악재가 겹치면서인데 석유화학업의 이 사이클이 5에서 6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승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이 실적을 갈랐나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이 석유화학 산업 안에서도 기업별로 실적이 조금 다르게 발표가 됐는데, 자, 석유화학의 이 쌀로 불리는 나프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유를 통해서 정제를 하게 되면, 뭐, 석유 제품들도 생산이 되지만, 그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혼합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프타, 즉, 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업스트림 공정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보통 뭐 에틸렌, 프로필렌 뭐 이런 것들이다. 자, 롯데케미칼 회사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어떠한 기초 유분을 토대로 해서
별도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다운스트림 공정에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금호석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이나 SK지오센트릭, 여천 NCC, SK 어드밴스드 등등의 어떤 기업들은 그죠? 이 나프타를 기초 유분으로 나프타로 기초 유분을 만드는 이 업스트림 공정에 있는 업체, 그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런 어떤 기초 유분을 또 토대로 또 다른 어떤 화학 제품, 뭐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무와 같은 이런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 즉 다운스트림 공정에 있는 기업이 보통 LG화학이나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인데, 참고로 이 1차 공정, 즉 이 업스트림 공정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한 반면에 그나마 이 다운스트림 공정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선방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부진의 원인은 뭐 다 아시죠? 일단 유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뭐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의 우려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의 부진은 복합적인, 첫 번째는 뭐 공급 과잉, 그죠? 공급 과잉인데 폴리염화비닐, 계면 활성제, 에탄올 등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에틸렌이 대표적인데, 에틸렌이 상당히 이 공급 과잉이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수요는 최악이었는데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세계적으로 단행되는 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됐기 때문에, 그죠? 경기 침체로 인한 이 수요 부진이 또 대표적인 또 실적 부진의 원인이다. 또 여기다가 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인 유가, 자, 유가가 고공행진, 그죠?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WTI 가격이 지난 3월, 자, 올 3월입니다. 배럴당 130달러 돌파했는데, 앞서서 뉴스 보셨죠? 어제 뉴욕 증시 그나마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유가가 폭락을 했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거의 더 8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3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약 하나 50달러 정도 수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왜? 2019년 말에는 60달러대였거든요. 자, 올해 시작된 이 석유화학 업계의 보릿고개는 그러면 언제쯤 끝날까? 자, 석유화학 업계가 5에서 6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강병준 한신평 이 수석 애널리스트는 석유화학 업계는 설비의 신증설 등에 따라서 5, 6년의 주기성을 보이는데, 다운사이클 기간은 설비의 증설 기간과 이 글로벌 경기와 수요의 성장 등에 영향을 받는데, 이 에틸렌 대규모 생산 설비의 완공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은 윌키의 생각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수요 부진. 근데 지금 최근에 그나마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물론 뭐 유럽 에너지난 때문에 또 유가가 어떻게 또 요동을 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고점 대비 그나마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반기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이 턴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석유화학과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좀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좀 싸게 사 모으는 것도 절대 나쁜 방법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그나마 지금 PER이라든지 PBR이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당장의 이 수익 보려고 뛰어들기보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도 지금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려로 지금 주가가 많이 지금 디스카운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석유화학 기업도 반도체 기업처럼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저가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어떤 투자 전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타, 뭐 스윙 투자, 뭐 이런 분들이야 뭐 당장의 어떠한 수익권에서 놀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종목을 선정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시겠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증시 변동성이 뭐 일희일비하고
급등급락이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스윙이라든지 단타 수익 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죠. 한 몇 년, 1년, 뭐 아니면 2년, 아니면 하다못해 짧게라도 한 6개월 이상을 내다보시며 투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어떠한 지금 업황부진에 따른 어떤 실적 대한 우려, 아니면 다른 어떠한 뭐 일회성인 어떤 요인으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한 어떠한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디스카운팅 되어 있으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 적립식으로 계속 사모으는 거는 나중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반드시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인데요. 오늘 참고로 방송이 길죠. 제가 최근에 방송이 조금 뜸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방송을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비지에서 나온 뉴스고요. 자, 산업계, 지붕 뚫린 환율의 비상,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그나마 미소라고 하고 있는데, 자, 소제목 보시면, 자, 수출 기업 중에서 수요가 탄탄한 반도체와 차는 이 고환율의 호재인데, 철강과 해운은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이 고환율 기조에도 불구하고 울상이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로 산업계의 고충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출 비중이 높거나 원자재 값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다만 이는 수요가 탄탄한 분야라는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수출 기업 중에서도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것들, 앞서 보셨던 이철강과 해운 관련들, 그죠? 이런 회사들은 이 환율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는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상당히 뭐 고환율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죠? 지금 1,400원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수준이죠. 자, 달러 부채가 많은 업종 역시나 환율이 오르면 직격탄이다. 자, 하지만 반도체는 오히려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도 있는데, 자, 참고로 SK 하이닉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전분기 대비 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100% 미국 달러 결제 기관이기 때문에 약 5천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차익을 많이 거뒀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분기 환차익으로 각각 1조 3천억 원, 4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자, 선박 건조대금을 달러로 받는 조선사 역시 강달러, 즉 이 고환율 수혜업종인데, 참고로 이 조선사의 매출 인식은 공정률, 즉 진행률에 따른 매출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주는 어쨌든 달러로 수주를 받는데, 계속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달러가 강세면 강세일수록 당연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로 점점 더 커가는 거죠. 그렇죠?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환차익 때문에.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조선해양 이야기를 자 드리면, 자, 올 2분기 실적 발표 이 컨퍼런스 콜에서 환율 상승에 힘입어서 올해 3분기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계약금의 일부만 선수금으로 받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환율 상승은 당장의 수익성에 도움되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관련해서도 역시나 고환율은 호재인데, 현대차는 2분기에 2조 9,79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판매 믹스 개선 및 인센티브 축소,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환경 등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참고로 기아차 역시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최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강달러 수혜가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 뭐 회사로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큐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고환율이 이 직격탄을 또 맞는 회사들도 있죠. 자, 항공업 관련해서 항공업은 달러로 유류비와 그리고 항공기 리스료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 달러가 강세일 때마다 특히나 이 환율이 10원씩 오를 때마다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각각 350억 그리고 284억 원의 이 장부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달러가 비싸면 비쌀수록 해외 여행객의 어떠한 수요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행업 전반에도 상당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못하다. 그죠? 고환율에 대한 피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석유화학업 역시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이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인데, 석유화뿐만이 아니라 철강 역시 이 경기 위축 때문에 이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수혜 섹터인데도 자, 수출주 않습니까?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이기 때문에 이 고환율에는 수혜 업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앞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망 자체는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철강사 관계자에 대한 말에 따르면 자,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철광석이나 스크랩 등의 원재료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적정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강달러 현상이 오히려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철광석과 스크랩 이런 내용들 보시면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요거는 그냥 지식 쌓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철강을 만드는 어떠한 철강사들은 보통 그 어떤 공정에 따라서 쓰이는 원료가 좀 틀리거든요. 만들어내는 제품들도 좀 틀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고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을 넣어서 보통 이제 철을 뽑아내겠죠. 그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고로 방식에 있어서 쓰이는 원재료는 철광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스크랩 즉 이 고철이거든요. 또 특히나 이 스크랩이 요즘에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 탄소가 배출이 상당히 또 적다고 합니다. 거의 배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전기로 방식에서 쓰이는 이 스크랩을 넣어서 또 만들어내는 또 어떤 뭐 제품들. 전반적으로 고로에서 나오는 게 조선에 쓰이는 뭐 판재, 그죠? 아니면 후판, 뭐 이런 것들. 또 아니면은 뭐 자동차용 강판 이런 것들이 보통 고로 방식의 이 원재료 철광석에서 뽑아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보통 그렇게 쓰이고 그리고 전기로에서 방식에서 즉 이 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이 전기로 방식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뭐 봉형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건설 자재에 쓰이는 어떤 제품들이 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기사를 읽다가 그냥 얼핏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그냥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업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운임을 달러로 받아서 수혜업종으로 평가는 받지만 자, 경기 둔화 우려로 운임이 오히려 내림세이기 때문에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준비를 했고 관련 기사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내일부터는 또 연휴에 돌입하는 만큼 제가 방송 업로드가 가능하면은 또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목 분석 영상은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이라도 하나 정도는 또 준비해서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명절은 또 명절답게 편하게 또 쉬어야겠죠. 여러분들도 일단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연휴 내내 뭐 울상 짓고 연휴를 또 재미없게 보내시지 마시고 또 의미 있게, 그리고 친지들 또 가족들 모여서 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또 추석 명절답게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뭐 율키와 함께 이렇게 주식 공부하는 시간은 늘상 어떤 좋은 시간이다.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투자 전략과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지식 함량에 상당히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제 방송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뭐 저도 이런 어떤 증시 불안정 그리고 증시 변동성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혹시라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